결국에는 서류 전형이든 필기 전형이든 면접 전형이든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 떨어지는 게 생각보다 준비를 못해서 떨어졌다기보다는 이런 복불복이나 확률적인 상황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불합격 멘트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걸 너무 슬퍼하지 말고 최대한 많은 곳에 지원을 해라.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떨어지는 건 내 능력이 부족해서 떨어지는 거지만 평균 이상의 능력을 보유하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떨어지는 건 복불복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내가 언제 떨어지고 언제 붙을지 모르니까 최대한 많은 곳에 지원해라.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대표님 저 예전에 신입교육 해주셨을 때 채용은 복불복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복불복이지. 그러면서 설명해 주셨던 내용들을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복불복이 채용 각 전형마다 모두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서류 접수 때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복불복이 왜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접수를 하고 접수를 받는 구조가 채용 플랫폼 구조라고 하거든요.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기차역이 있고 기차가 오고 가고 사람이 타고 내리고 이런 플랫폼이라고 해서 플랫폼 구조라고 하는 거야. 플랫폼 노동자도 다 그 플랫폼을 쓰는 거지. 채용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가 그 장소에 채용 공고를 냈어. 그럼 기차가 온 거지. 근데 그때 그 기차를 못 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아주 홍보를 많이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평생의 회사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 주에 내가 좀 바빴거나 아르바이트가 많거나 출장을 갔거나 뭐 그렇다고 한다면 못 봐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보가 개인화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의 미스매칭이 생기는 거고 때문에 인디비주얼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제 개인화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채용 사이트들은 개인한테 알람 주는 것들 있잖아. 그런 것도 많이 했지. 근데 너무 쓸데없이 많이 오니까 다 꺼버리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아마 이제 효과 발동이 안 된다. 기본적 플랫폼 구조라서 그러는 거군요. 이제 조금 눈치가 생기는데 서류 전형에서 발생하는 복불복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일단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평가되는 큰 구분이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이루어지는 거지. 대기업의 정량평가 같은 경우에는 입장권처럼 이제 좀 높아져야 되는 것도 있어. 근데 왜 대기업은 입장권처럼 정량평가에 대한 그 스펙 기준이 높아지는 걸까에 대한 의문인 거야. 우리나라가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 하면서 1980년도만 해도 그렇게 급여차가 안 났어. 대기업이랑 중소기업이랑. 왜냐면은 그 80년대 이전은 경공업이었으니까. 중화공업 때부터 기업의 격차 이런 게 크게 벌어진 건데 그게 벌어지면서 돈 버는 것도 크게 바뀌었지. 대기업들은 돈을 크게 벌고 중소기업들은 돈을 작게 벌고 돈을 크게 번다라는 의미는 아무래도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아지겠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현재 1%의 대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영업이익의 80%를 번다고 하는 구조잖아. 그러면 영업이익이 크면은 거기서 근로하는 사람들의 급여는 높아질까 낮아질까? 높아지죠. 많이 높아지지. 그렇죠. 매출이랑 상관이 없어. 영업이익이 상관이 있는 거야.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가 많다 보니까 스펙이 높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더 많이 지원하지 않을까? 그러면 채용해야 될 사람들은 늘 한정되거나 줄어들고 있는데 스펙이 높은 사람들이 자꾸 올라간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서류 전형에서 자기가 준비했던 것 이상으로 계속 쌓아 나가야만 합격 커트라인 정도에 올라가게 되는 건데 그게 복불복이라는 거야. 작년에 뭐 현대그룹에서 채용을 했어. 그리고 지원자가 3만 명이래. 그리고 올해 3만 명에서 서류 전형 합격한 사람들의 합격 커트라인의 정보를 입수를 하고 내가 거기에 대한 준비를 했어.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난 올해 이제 준비를 한 거지. 근데 올해 지원자가 3만 명이 아니라 5만 5천 명이면 그러면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지원 경쟁률에 대한 복불복인 거고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3만 명 들어왔으니까 이번에도 3만 명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2만 명이 될 수도 있고 5만 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복불복 구조가 발생을 하는 거야. 정성평가에 대한 복불복 같은 경우에는 평가자 오류와 관련된 부분이 좀 있거든. 아무래도 다수의 평가자가 하면서 다수의 평가를 평균으로 만들어보면서 평가자의 오류를 약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자기소개서를 읽다가 자기의 생활관이나 가치관이나 자기 어렸을 때의 그런 경험과 비슷하다고 한다면 뭔가 눈이 가. 그런 경우에 점수가 올라가게 된다는 거지. 그것도 복불복이야. 어떤 평가자가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크게 바뀔 수 있다는 거 한 단계씩 보통 바뀌거든. 근데 한 항목이 한 단계면은 4개 항목, 5개 항목이면 4-5개가 바뀌는 거야. 그럼 거의 자격증 하나 정도의 차이를 발생을 해버리니까 거기에서 복불복이 발생을 할 수 있다. 근데 채용 절차에서 누구에게나 공정한 게 필기시험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복불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필기시험이 공정하니까 공무원들 채용시험
뭐 그렇게 공공기관들 채용시험 많이 치잖아. 근데 복불복이긴 하지만 다소 조금 작은 복불복이긴 하지. 근데 여기는 이제 어떤 이슈가 있냐면 수능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 검토를 하면서 출제되는 그런 검사는 아니야. 그러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겠지. 약간 일회성으로 치는 검사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는 어떤 학교에 어떤 교수님이 문제를 냈는데 그 교수님의 가르치는 그 학습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문항들이 더 나왔을 수도 있고, 올해는 그 교수가 또 내기 또 그렇잖아. 그래서 다른 교수님한테 부탁을 줬는데 그 교수님의 교육적 철학이나 가치관이 조금 바뀐다고 한다면 물론 중요한 건 공통될 수 있겠지만 일부 바뀔 수가 있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그 지원자가 우연치 않게 내가 잘 아는 문제만 나왔어. 그러면 붙을 수 있는 거고, 공부 평소에 잘하다가도 하필이면은 내가 가치관이 좀 안 맞는 교수님의 문항들을 보고 내가 모르는 문항만 나왔다? 그렇게 되면 그 점수가 좀 깎일 수도 있는 거지.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 NCS 같은 경우도 그 출제하는 기간들이 있는데 그 출제하는 기간들이 매년 진행할 수가 없어. 사고가 안 나도 매년 진행이 안 되는 게, 그게 무슨 국가계약법이라고 해가지고 3년 이상 그 계약을 할 때는 조금 어려운 조건들이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한 1년, 2년, 3년 해가지고 소문이 밖에 다 났어. 그렇게 준비하면 되는구나 라고 했는데 출제 기간이 바뀌어버렸네? 그렇게 돼버리면 완전 방향, 색깔, 틀 이런 게 바뀐단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준비했는 대로 했는데 안 됐어. 그럼 복불복인 거지. 그리고 시간이 다 부족하게끔 문항을 출제를 하게끔 돼 있어. 그러다 보면 남은 시간 찍겠지? 찍는데 우연치 않게 찍었는데 다 좀 많이 맞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복불복이 있는 거지. 면접에서는 왜 복불복이 생기는지 좀 알 것 같은데, 면접 갔는데 같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 뭐 옆에 중고 경력직이다. 그럼 진짜 불리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치? 질문도 그쪽으로 쏠리던데 이런 상황이 맞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면접 복불복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복불복이 있지. 하나는 지원자 복불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는 평가자 복불복. 아까 서류평가랑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지원자 복불복이라고 하는 건 진짜 내가 너무너무 준비를 안 했는데 여기라도 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가지고 쫄려있는 상태에서 면접을 딱 갔는데 옆에 있는 이제 다른 친구들이 어버버 해가지고 말 못하잖아? 그러면 나는 이제 합격되는 거지. 그지? 그런 구조인 거야. 그리고 내가 진짜 준비 많이 해가지고 잘 하는데 옆에서 중고신입인데 인성도 좋아. 짜증나. 그러면 떨어지는 거야. 예전에 대기업들 채용 방식에는 떨어뜨려야 될 사람을 떨어뜨리고 합격해야 될 사람을 합격해야 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떨어뜨려야 될지에 대한 기준도 있었어. 근데 워낙 지금 대기업은 훌륭한 분들이, 스펙 높은 분들도 많이 지원하고 성격도 좋은 사람들이 지원하니까 떨어뜨려야 될 사람이 누군지 명확하게 딱 잡아놓지는 않아. 그냥 인성검사에서 가중치 정도 두는 걸로 이제 조정하는 것 같아. 지금의 채용 방식은 뭐냐면 평가에 대한 전문성이 그렇게 대단하진 않아. 많은 인사팀도 그렇고, 특히 직무 담당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 일하다가 평가로 왔으니까 그런 건데, 아무래도 중요한 거는 이제 실력도 중요하겠지만 인성도 중요하잖아. 근데 내가 면접 본 사람 내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 정도를 채용을 하려고 하지, 이 사람이 1순위인데 지난번 채용 때보다 수준 떨어진다라고 해서 이 사람 채용을 안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지원자 풀에 따라서 다르는 거고 채용 시기에 따라서 다르는 거고 막 그런 게 있단 말이지. 그래서 면접 지원자 복불복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영향이 생기는 거고, 평가자 복불복이라고 하는 것들은 평가자의 오류가 한 5가지 정도가 되거든. 근데 그 5가지 되는 것 중에 크게 작용을 하는 것들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가지고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좋은 사람을 잘 못 보는 경우와 성격 더러운 사람인데 말만 잘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그런 사람들을 잘 보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서로 피해인 거야. 채용하고 나서도 힘들어지는 거지. 대표님, 그 복불복 파해법 마지막으로 공개해 주시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일단 서류나 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보인 거고, 그래서 파회하는 건 솔직히 조금 힘들긴 해요. 지원자 복불복? 이것도 파회하기는 힘들어. 내 옆에 누가 올지는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이건 불확실한 거잖아. 그나마 파회할 수 있는 건 면접관 오류에 대한 파회법인데, 첫 번째 면접관 오류 중에 보면 첫인상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가 암만 외모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 하더라도 남들이 볼 때 평균 이상으로 자연스럽고 이쁘고 아름답고 잘생기고 잘 정돈된 머리에 깔끔한 복장, 이런 것들이 신경이 안 쓸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러한 복장 준비라든지 그런 표정에 대한 준비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주 나오는 그 오류 중에 하나가 유사성 오류라고 하는 게 있거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해결이 좀 힘든 영역이에요. 내 경험과 평가자의 경험이 조금 유사한다거나 아니면 겹치는 게 있을 때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이걸 만약에 조금 이점을 얻기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최근에 본 드라마나 아니면 좀 이름 있는 영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누구든지 걸릴 만한 그런 좋은 책, 이거 관련된 걸로 나의 가치관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태도가 좀 바뀌었다든지 그런 말을 한다고 한다면은 먹힐 수는 있겠네요. 이거는 면접관 오류를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아, 좋은 거 가르친다. 첫인상 효과, 호감 효과, 이거랑 유사성 오류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가 좀 이용할 만하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북불복과 관련해서 취준생들한테 가끔씩 특강 가면은 엄청 이야기 많이 하는 게 있는데, 결국에는 서류 전형이든 필기 전형이든 면접 전형이든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 떨어지는 게 생각보다 준비를 못해서 떨어졌다기보다는 이런 북불복이나 확률적인 상황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 지원자가 3만 명일 때와 5만 명일 때의 그 합격 커트라인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 친구들이 이해하고 나서 꼭 이야기해 주는 게, 불합격 멘트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걸 너무 슬퍼하지 말고 최대한 많은 곳에 지원을 해라.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떨어지는 건 내 능력이 부족해서 떨어지는 거지만, 평균 이상의 능력을 보유하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떨어지는 건 북불복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내가 언제 떨어지고 언제 붙을지 모르니까 최대한 많은 곳에 지원해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다음에 또 봐요.